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에 도전하는 의식을 치르는 신비로운 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고대 전통이 신앙과 욕망을 결합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식을 만들어낸 섹스 마운틴을 상상해보세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는 방법으로 손가락을 자르는 다니 부족의 이키팔린 전통은 어떤가요?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관습들을 깊이 파고들어 인도네시아에 숨겨진 문화적 보물들을 발견해보세요. 옛단 섬의 신비로운 의식부터 숨막히는 야생 동물까지, 이번 여정은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인도네시아의 매혹적인 복잡성과 생생한 다양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1. 섹스 마운틴. 인도네시아에는 몇 가지 흥미롭고 놀라운 문화적 관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구뵉 케무쿠스, 즉 섹스 마운틴으로 알려진 곳에서 열립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통의 뿌리를 둔 이 의식은 참가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부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순례를 포함합니다. 이 의식의 기원은 16세기, 사마드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왕자가 그의 계모와 금지된 사랑을 나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구뵉 케무쿠스에서 비극으로 끝났고, 그곳에서 발각되어 살해당하고 묻혔으며 오늘날의 의식으로 발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순례자들은 7달에 걸쳐 매 35일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산을 오릅니다. 이 관습은 자바의 영적 신념과 이슬람, 힌두, 불교의 영향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신앙과 욕망의 복잡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의식은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대부분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눈에 띄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두드러집니다. 순례에 나선 사람들 중에는 시장 가판대 주인인 마르디아와 목재소 인부인 게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정은 더 나은 행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종교와 음란함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많은 순례자는 질녘해산에 도착하여 사마드 왕자의 무덤에서 기도와 제물을 바치며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문이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행운과 재정적 구제를 간청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는 순례자들 사이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번성하는 매춘과 같은 더 논란이 많은 측면에 주목하게 합니다. 닫힌 커튼 뒤에서 여성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는 하루에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는다고 인정합니다. 관련된 경제적 거래는 한 번에 약 20미국 달러, 한화로 약 28,000원 정도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의식은 도덕성, 신앙, 그리고 인간 욕망의 복잡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슬람 신앙은 간통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이 산은 문화적 전통과 인간의 행동이 특별한 방식으로 충돌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전설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현대인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역사와 신념의 증거입니다. 섹스 마운틴으로도 알려진 구뵉 케무쿠스의 일부 작은 숙소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은 지방 정부에 의해 건설되고 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가 이곳에서 매춘의 증가를 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어떠한 성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그들에 따르면 순례자들은 성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크로도 교수는 30년 이상 섹스 마운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가르침이 그러한 활동을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익 창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정부는 상점 주인들에게 사업을 시작하도록 요금을 부과하고 지역에 들어오는 순례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이 장소에서 상당한 수입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눈 감아줍니다. 마르디아와 그녀의 연인을 포함한 많은 순례자에게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마르디아는 빚이 좀 있긴 하지만 갚아나가고 있어요. 신과 이 장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 것을 이 의식 덕분이라고 칭찬합니다.
게핀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신중하지만 관찰된 바로는 그들이 제공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노래방을 즐기러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해가 뜨면 산은 평화로워 보이고 사당은 닫히고 성매매 업소는 비어 있지만 성노동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산 입구에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서는 HIV 검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소는 간헐적으로만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은 성병에 걸렸으며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이시나르토 박사는 HIV와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합니다. 섹스 마운틴의 모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르트로 왕자와 그의 계모 연인의 전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방문하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곧 멈출 것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의식은 신화, 신앙, 그리고 인간 행동의 복잡한 혼합물로 남아 인도네시아 섹스 마운틴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통, 그리고 현대적 욕망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구뚠 케무쿠스, 즉 섹스 마운틴의 의식을 둘러싼 도덕적, 영적 복잡성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러한 관습이 진정으로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가치의 본질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 주세요. 2. 이키팔린 전통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옛단 중앙 고원지대에 사는 다니 부족은 이키팔린으로 알려진 독특한 애도 의식을 행합니다. 이 전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따른 슬픔의 물리적 표현으로 여성의 손가락 윗부분을 절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의식은 가족이 느끼는 정서적 고통과 상실을 상징하며 손가락이 가족 단위 내의 단결, 힘, 조화를 대표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손가락의 다양한 길이와 기능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과 유사하게 여겨지므로 손가락을 잃는 것은 죽음 이후 가족의 단결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은 보통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며 돌칼로 자르기 전에 끈을 사용하여 손가락을 마비시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는 약초로 치료하고 잘린 손가락은 태우거나 에임이 있는 장소에 묻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관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부족의 많은 나이 든 여성들은 여전히 이 관습의 신체적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키팔리는 여전히 비밀리에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되며 이는 가족과 영적 세계에 대한 다니족의 깊은 문화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다니 부족이 고대의 엄숙한 손가락 절단 관행을 통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반면 멘타와이 부족은 똑같이 매혹적이고 복잡한 문신 전통으로 삶의 단계와 영적 연결을 기념하며 이 토착 문화들이 삶과 죽음의 복잡성을 어떻게 독특하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3. 멘타와이 부족의 문신 전통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해안 바로 앞에 멘타와이 제도에 거주하는 멘타와이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문신 전통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이 문신들은 그들의 문화와 영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조상 및 자연의 정령 모두와의 보호와 연결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그들의 풍부한 정령 신앙을 반영합니다. 이 부족의 문신은 정체성, 사회적 지위, 개인적 성취를 나타내며 독특한 디자인은 다양한 삶의 단계와 업적을 표시합니다. 문신 과정은 천연 잉크와 도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술로 수행됩니다. 문신 예술가이자 영적 지도자인 시케레이가 이 신성한 의식을 집행합니다. 현대화와 외부 영향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화, 축제, 국제협력을 통해 이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멘타와이 문신의 독특한 예술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10초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좋게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신가요? 4.
응아벤 화장 의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응아벤 화장 의식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내세로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심오한 힌두교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환생에 대한 힌두교의 믿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혼을 정화하여 윤회의 순환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목사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응아벤 준비는 가족이 종종 황소 모양을 하거나 사원 같은 구조를 닮은 복잡한 석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제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제물과 의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공동체는 웅장한 행렬에 함께 모여 시신을 석관에 안치하고 음악과 춤 속에서 거리를 행진합니다. 화장 자체는 영혼을 지상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며 재는 정화를 상징하기 위해 바다나 신성한 강에 뿌려집니다. 응아벤의 규모와 시기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리 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의식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세계적인 문화 인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삶과 죽음의 순환적 성격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을 반영하며 발리의 고대 전통과 영성을 보존합니다. 5. 문화적 다양성.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군도에 걸쳐 1300개 이상의 민족 집단과 7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는 놀라운 문화적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다양성은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영향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민족 집단으로는 자바족, 순다족, 바탁족이 있으며 자바족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가 공식 국어이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자바어나 순다어와 같은 언어가 널리 사용되며 그들의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세계 최대의 무슬림 다수 국가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독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토착 신앙의 활기찬 공동체들이 공존하며 풍부한 종교 생활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종교적, 민족적 다양성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독특한 예술 형태, 춤, 유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관습에 반영됩니다. 700개 이상의 언어와 무수한 민족 집단이 공존하는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문화적 테피스트리 속에서 한 고대 예술 형태가 국가의 풍부한 유산과 스토리텔링 능력의 햇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매혹적인 자바의 그림자 인형극 전통, 와양 꿀리드입니다. 6. 자바의 그림자 인형극 전통. 와양 꿀리드로 알려진 자바의 그림자 인형극 전통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유래한 놀랍고 매혹적인 예술 형태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독특한 문화적 보물을 문화유산의 걸작으로 인정했습니다. 와양 꿀릿은 복잡한 인형극, 매혹적인 음악, 그리고 설득력 있는 서사를 능숙하게 결합하여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와 같은 고대 힌두 서사시와 현지 자바 전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소 가죽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대나무 막대에 장착된 이 인형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디자인되어 다양한 캐릭터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연의 중심에는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동시에 이야기꾼이자 가물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달랑 즉 인형사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징과 금속 실로폰과 같은 전통 인도네시아 악기를 특징으로 하여 매혹적인 청각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와양 꿀릿은 단순한 오락 형태가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며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이 예술 형태는 자바와 발리와 같은 지역에서 계속 번성하며 문화 행사와 의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7. 코모도 왕도마뱀.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현존하는 도마뱀 종인 코모도 왕도마뱀의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놀라운 생물들은 코모도, 린차, 플로레스와 같은 섬들을 포함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코모도 국립공원의 토착종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길이가 최대 10피트, 약 3m에 달하고 무게는 330파운드, 약 1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롭고 톱니 모양의 이빨과 혈액 응고를 막는 독이 있는 물기를 갖추고 있어 사슴, 물소, 심지어 다른 왕도마뱀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앙도마뱀은 서식지 상실과 인간의 침해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플로레스 섬의 라부안 바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이 매혹적인 파충류를 자연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 투어를 권장합니다. 공원은 사바나와 산호초를 포함한 풍부한 생태계를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야생 동물을 지원합니다. 이 장엄한 생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고 밀렵을 방지하는 보존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앙도마뱀이 가장 활동적인 건기인 4월부터 12월까지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8. 커피와 향신료. 인도네시아는 독특한 커피 품종과 향신료 무역의 풍부한 역사로 유명한 커피와 향신료의 세계적인 생산 강국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시즌에 인도네시아의 커피 생산은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후 거의 1100만 개의 60kg짜리 자루에 달하는 양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나라는 로부스타와 아라비카 커피를 모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주로 남부 수마트라와 자바의 저지대에서 재배되는 반면 아라비카는 북부 수마트라, 자바, 술라웨시의 고지대에서 잘 자랍니다. 대부분의 커피는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며 독특한 풍미 프로파일에 기여하는 길링 바사 즉 습식 탈곡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가공됩니다. 국내적으로 커피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서 2025년 시즌에는 거의 500만 자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경제 성장과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 제품의 인기 증가에 의해 주도됩니다. 커피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향신료 제도로 알려졌을 만큼 육두구, 정향, 계피의 풍부한 생산으로 인해 중요한 향신료 생산국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주로 말루쿠 제도와 수마트라에서 재배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에 계속해서 중요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성한 풍경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피와 향신료를 생산하는 한편 그곳은 또한 희귀하고 거대한 꽃인 놀라운 라플레시아 아르놀디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꽃은 이 나라에 비할 데 없는 생물 다양성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드러냅니다. 9. 라플레시아 아르놀디. 흔히 시체꽃으로 불리는 라플레시아 아르놀디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특별한 식물입니다. 이 독특한 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최대 3피트, 즉 약 1m에 달하고 무게는 15파운드, 약 7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외관은 중앙 원반 주위에 배열된 점박이 무늬가 있는 5개의 두꺼운 붉은 꽃잎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분을 위해 썩은 고기를 먹는 파리와 딱정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부패하는 고기와 유사한 강한 냄새를 풍깁니다. 대부분의 식물과 달리 라플레시아 아르놀디는 잎, 줄기, 뿌리가 없는 기생식물입니다. 대신 영양분을 테트라스티그마 덩굴에 의존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종은 주로 삼림벌채와 농업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 때문에 취약종으로 분류됩니다. 보존 계획은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 관광을 촉진하여 보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플레시아 아르놀디는 인도네시아에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 희귀하고 짧은 기간 동안 피는 꽃은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불규칙한 개화 패턴과 특정 생태적 요구사항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식물학자들과 보존가들은 그 신비에 계속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라플레시아 아르놀디의 독특한 생태적 역할의 비밀을 풀기를 바라며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독특한 전통 스포츠의 본고장. 가장 흥미로운 문화 전통 중 하나는 서수마트라의 미낭카바우 고원지대에서 유래한 독특한 스포츠인 파추 자위입니다. 이 특별한 소 경주 행사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벼 수확 시즌의 끝을 기념하는 활기찬 축제로 공동체 정신과 스릴 넘치는 오락을 결합합니다. 파추 자위에서는 2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미끄럽고 물에 잠긴 논을 달립니다.
기수는 나무 쟁기 위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잡고 소의 꼬리를 잡고 조종합니다. 일반적인 경주와 달리 파추자위는 공식적인 승자나 패자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소의 속도와 직선으로 달리는 능력으로 판단되는 성능에 중점을 둡니다. 이 행사는 전통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미낭카바우 문화의 장엄한 전시이며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대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서화와 홍보를 통해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며 파추자위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도록 보장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북한에는 1300만 명의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 스타일부터 옷 색깔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권 아래 있죠. 심지어 때를 잘못 맞춰 웃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적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파란색 옷은 금지됩니다.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이상한 규칙이 아니에요. 잔혹한 통제 시스템 그 자체죠. 어떤 여성들은 김정은의 아내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이 깊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인 독재 정권의 제약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성차별적인 규칙들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고립되고 억압적인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20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부인보다 더 강력한 여성. 사람들은 북한에서 가장 힘있는 여성을 생각할 때 보통 김정은의 아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은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입니다. 1987년생인 그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녀는 북한 정권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가장 계산된 행동들의 설계자이죠. 영부인이 기념식에서 남편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때 김여정은 정책 결정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직접 위협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정권의 가장 악랄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는 오빠와 함께 스위스에서 수년간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이 경험은 일반적인 남매 관계를 넘어서는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들은 권력의 파트너인 셈입니다. 2020년에 김정은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전 세계는 끔찍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여동생이 핵무기 통제권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녀의 부상은 단순한 가족 정치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 지도자 아래에서 북한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죠. 하지만 한 명의 강력한 여성이 다른 모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여성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 패션 경찰 국가 북한에서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것은 개인의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죠. 정부는 실제로 거리를 순찰하는 복장 단속반을 고용하고 이들의 임무는 잘못된 옷을 입은 여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청바지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은 청바지를 미국 제국주의 영향력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청바지를 입는 것은 단순한 패션 실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이념적 반항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규칙은 청바지를 훨씬 넘어섭니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됩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도 치마나 원피스를 입어야만 하죠. 정부는 이것이 여성을 항상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목적은 통제입니다. 주로 정부 산하 청년 단체 소속인 복장 단속반은 길거리에 어떤 여성이든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공개적인 망신 주기부터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신문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잔인한 점은 시골 지역에서는 실용적인 작업을 위해 실용적인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때때로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인 평양에서는 단속이 무자비합니다. 정권의 슈케이스 도시에 사는 여성들은 가장 엄격한 감시를 받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방문객도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도착한 여성 관광객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즉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복장 규정이 훨씬 더 끔찍한 것, 바로 미의 기준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3미의 기준. 북한 여성들은 허영심을 넘어선 미의 기준에 직면합니다. 붉은색 립스틱은 정부가 너무 대담하고 자본주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같은 밝은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머리색으로 적발된 여성은 물론 머리를 염색해준 사람까지 처벌받습니다. 성형수술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습니다. 지하 의사들이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가정집에서 수술을 진행하죠. 이것은 간단한 시술이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 입술 문신, 눈썹 문신 같은 수술들이 적절한 의료시설 없이 행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여성에게 단 18가지의 특정 헤어스타일만 허용합니다. 기혼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머리가 짧아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아이러니는 참혹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워지려다 투옥될 위험을 감수하는 반면 정권은 국가가 승인한 여성성의 정의에 순응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이 사실들이 저만큼이나 충격적이라면 지금까지 어떤 규칙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폐쇄된 사회의 진실을 폭로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장담하건대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이 가족 생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핵무기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가정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7년간의 실종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7년 동안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의무입니다. 2015년부터 17살이 넘는 모든 여성은 7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자유국가에서 많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기간보다도 길죠. 정부는 이전의 10년 의무 복무에서 이를 줄여주면서 마치 이것이 관대한 선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성의 황금기 같은 7년을 훔쳐가는 것이 어떻게든 자비로운 일인 것처럼 말이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의무군 복무 기간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남성은 11년을 복무하죠. 그래서 함께 삶을 꾸리고 싶은 커플들은 10년의 대부분을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국방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에 관한 것이죠. 정권은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한 여성들이 규율 있고 순종적이며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목적이 있습니다. 전역한 여성 군인들은 종종 남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성들은 그들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규율이 잡혀 있으며 마치 스파이와 함께 사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이 여성들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족을 이렇게 오랫동안 떼어놓으면 경제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 아내가 가장이 될 때 북한 남성들이 끝없는 군 복무를 하거나 쌀 1kg을 살 돈도 거의 벌지 못하는 정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의 아내들은 나라 전체의 경제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여성들은 가족 수입의 70%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에서 완전한 지하 경제를 만들어냈고
직접 만든 술부터 중국에서 밀수한 상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여기에 바로 파괴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편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의무적인 정치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아내들이 불법 시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국가가 배정한 임무를 포기하는 것은 곧 감옥행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짜 고용 시스템에 갇혀 있는 동안 아내들은 실제 비즈니스에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남편이 파트너가 아닌 경제적 부담이 되었다는 이유로 점점 더 높은 비율로 이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지원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여성들에게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자기 땅에 갇힌 죄수 북한 여성들은 자국을 떠나는 것은 물론 나라 안에서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정부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북쪽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허가 없이 넘으려는 여성은 현장에서 사살될 것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여성들은 그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여정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자신들을 송환할 경찰을 피해 중국을 통과해야 하며 어떻게든 한국이나 다른 안전한 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것입니다. 북한 탈북자의 70%가 여성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들을 재산처럼 취급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탈출 실패 시의 처벌을 매우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유를 찾으려는 여성의 결정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와 손주들까지 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아들을 낳아야만 한다. 북한에서 딸을 낳는 것은 단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과 인생을 파괴할 수 있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나 심해서 딸만 낳은 여성들은 이혼, 학대, 사회적 배척에 직면합니다. 남한의 추정에 따르면 최대 200만 명의 북한 여성이 정기적인 학대에 시달리며 그중 3분의 1은 특히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과학적 비상식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성별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심지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합니다. 이런 경우 여성들은 보통 이혼 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재산도, 부양비도, 수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인정도 없죠. 많은 여성들이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지만 그 모성애가 아들을 낳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너무 드러내놓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하고 아들을 낳고 모든 규칙을 따를 때조차도 그들은 다른 어떤 사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제약에 직면합니다. 8교육이라는 덧 북한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성들에게 현실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잠재력을 제한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덫입니다.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그들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분야, 즉 교사, 간호사, 섬유 산업 등으로 유도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과학, 공학, 그리고 지도자 역할로 밀어붙여지죠. 이것은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에 두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차별입니다. 많은 재능 있는 소녀들이 결혼이나 집안일을 위해 일찍 학교를 그만두라는 가족의 압박을 받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도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가 선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성의 지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세뇌 교육이 더해집니다. 고등교육 기회는 공식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장벽에 의해서도 여성에게 제한됩니다. 그들은 재정적 제약, 일찍 결혼하라는 가족의 압박, 그리고 지적 발전보다 미래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대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짓밟은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 여성들을 외부 세계의 진실로부터 고립시키는 정보 봉쇄에 대해 들으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9. 인터넷 접속 불가 북한 여성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보 차단 상태 중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고 예국 미디어를 볼 수 없으며 국경 너머의 삶에 대해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들에게 도달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합니다. 예국 서적, 영화, 음악, 심지어 예국 잡지와 같은 간단한 것들조차 완전히 금지됩니다. 예국 휴대폰을 소지하면 몇 달간의 강제 노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삶, 패션, 문화, 관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호기심은 그들이 금지된 정보를 찾을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곧 그들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국 미디어에 접근한 것에 대한 처벌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영화를 보면 투옥됩니다. 심지어 남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수년간의 강제 노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북한은 반동 사상문화배격법을 통과시켜 이러한 처벌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한 스타일로 말하거나 쓰거나 노래를 부르면 2년간의 강제 노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된 세계 안에서도 정권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는 한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10. 미소가 범죄가 되는 날 7월 8일은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기의 1년 중 가장 위험한 날입니다. 김일성 사망 기념일인 이날, 미소를 짓는 것은 불법이며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이날 행복해 보인다는 죄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단지 미소뿐만 아니라 기쁨, 축하 또는 정상적인 인간 감정의 어떤 표시도 금지됩니다. 이 금지는 표정을 넘어섭니다. 술을 마시거나 생일 파티를 하거나 어떤 형태의 축하 행사도 금지됩니다. 만약 당신의 생일이 7월 8일이라면 축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결혼한다면 결혼식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김정일 사망 10주기에는 김정은이 1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 기간 동안 어떤 북한 주민도 축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파티도, 쇼핑도, 오락도 없었죠. 많은 시민들이 만난 적도 없는 독재자를 위해 10일간의 의무적인 슬픔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슬픔을 연기하도록 강요받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 감정이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것의 심리적 충격은 외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강제적인 감정 순응은 훨씬 더 충격적인 것, 즉 여성의 출산 선택권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연결됩니다. 11. 위생용품 북한에서 기본적인 여성 위생용품은 밀수품처럼 취급됩니다. 생리대는 거의 구하기 불가능해서 여성들은 생리 기간 동안 천을 사용하고 그것을 빨아서 재사용해야 합니다. 콘돔, 피맥,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임신 예방책도 국가의 인구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정부는 여성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를 낳아 정권의 노동자와 군인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임신 중절은 완전히 불법이며 투옥과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 경제 상황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 부족은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 외의 임신, 출산 또는 영아 관리에 대한 지식 없이 어머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여성들은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는 아이들을 낳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사치이고 식량이 종종 부족한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12. 정부 승인에 의한 결혼. 북한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며 결혼하려면 개인의 선택을 짓밟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결혼은 종종 가족에 의해 주선되거나 심지어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정부 관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결혼의 기준은 사랑이나 궁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가족들은 사회적 지위, 정치적 신뢰도,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의 남편에 대한 여성의 감정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통적인 북한 결혼식에는 의무적인 의식이 포함됩니다. 부부는 죽은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에 꽃을 바쳐야 합니다. 당신의 결혼식 날은 당신의 사랑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날인 것입니다. 결혼이 완전히 금지된 특정 날짜도 있습니다. 이전 지도자들의 생일인 4월 15일이나 2월 16일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날들은 개인적인 축하를 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날로 간주됩니다. 이혼은 극도로 어렵고 특히 여성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따릅니다. 이혼이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거래 또는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정부가 누구와 언제 결혼할지를 통제하면서도 당신이 사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것까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13. 교통수단이라는 덫. 북한 여성들은 도시간 이동을 넘어서는 이동 제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금지됩니다. 여성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성이 사고를 너무 많이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이념적입니다. 운전은 남성의 활동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가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터무니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성은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차를 지시하고 도로 교통을 관리할 수 있지만 직접 차를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교통 흐름을 통제할 만큼 유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차량을 운전할 만큼 유능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규칙은 김정일이 개인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그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너무 도발적이고 공중도덕에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자전거 금지는 2012년에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여성들에게 이 기본적인 자유를 잠시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다시 복원되었고 그 이후로 일관성 없이 시행되어 어느 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처벌로 이어질지 모르는 여성들 사이에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제한은 여성이 모든 곳을 걸어 다니거나 남성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의존하게 만들어 고용, 교육 및 독립에 대한 추가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이런 종류의 제한 아래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견디기 힘들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여성이 돌아다니는 방식을 통제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그들의 직업 생활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14. 직업. 북한에서 여성에게 직업 선택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업을 배정하고 시민들은 평생 동안 주어진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성들은 체계적으로 낮은 지위의 직책, 즉 교사, 간호사, 섬유산업 및 그들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직업으로 보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거나 재능을 개발하거나 능력에 기반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감독하도록 배정된 남성들보다 더 교육받고 유능하지만 시스템은 그들이 미리 정해진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직업 배정 시스템은 단지 경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통제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북한 여성들은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기 때문에 직업적 야망을 결코 키우지 않습니다. 고용은 의무입니다. 배정된 직업을 거부하는 여성은
투옥이나 노동 수용소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정 직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가 아닌 국가 봉사로서의 일이라는 개념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혁신과 창의성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관심사를 추구하도록 장려받지 못할 때 사회 전체는 낭비되는 인적 자원으로 고통받습니다. 여성에게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관심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직위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직업 생활을 훨씬 넘어서는 무목적 감에 기여합니다. 15. 모성의 짐. 북한 여성들은 모성을 선택이 아닌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적 의무로 직면합니다. 정부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여성의 주된 봉사라는 생각을 조장합니다. 이것은 모성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생식 기능으로 축소하고 개인적인 목표보다 가족의 의무를 우선시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태어날 때부터 민족주의적이고 운명적인 신념을 가르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뇌시키는 책임을 집니다. 어머니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최소한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부 출산 휴가와 보육시설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부적절하고 질이 낮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역할에 대한 강조는 여성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발전을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제한했던 것과 똑같은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한 세대의 여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수도에서 기회를 찾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조차도 그들은 정해진 자리에 머물도록 설계된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합니다. 16. 수도라는 요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사는 것은 특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주최 측이 항상 이기는 조작된 복권에 당첨된 것과 더 비슷하죠. 여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평양에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가족이 있거나 수도 출신 남성과 결혼하거나 거의 얻기 불가능한 특별 정부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시골 지역의 여성들이 본질적으로 빈곤에 갇혀 있는 반면 평양의 여성들은 북한 여성성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더 심한 감시와 압박 속에서 사는 이중 구조를 만듭니다. 수도에 입성한 소수의 여성들은 끊임없는 감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더 잘 차려입고 더 올바르게 행동하며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충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양 여성들은 약간 더 나은 음식, 의료, 교육에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가로 이러한 특권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정권 성공에 살아있는 광고가 되어 북한 여성들이 행복하고 번영한다는 증거로 외국 방문객들에게 신중하게 관리되고 전시됩니다. 하지만 이 특권층 여성들조차도 정권의 외국 영향에 대한 편집증을 드러내는 제한에 직면합니다. 17. 외국인 접촉에 대한 편집증. 북한 여성들은 외국인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 규칙은 무서울 정도로 정밀하게 시행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여성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거나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심지어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상호작용이든 공식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의 무단 접촉에 대한 처벌은 관광객과 관련된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객은 추방될 수 있지만 북한 여성은 신문, 투옥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국경 너머의 삶에 대해 필사적으로 궁금해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과의 어떤 접촉도 적극적으로 피하는 공포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정부의 편집증은 여성을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전화통화, 우편물, 그리고 어떤 형태의 통신이든 감시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외국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소지하는 것은 반역 행위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호텔, 식당 또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친절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이 고립은 단지 간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이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8. 엔터테인먼트 차단. 북한 여성들은 단순히 외국 영화를 보거나 외국 음악을 듣는 행위만으로도 가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합니다. 처벌은 콘텐츠의 출처에 따라 달라져 금지된 오락의 계층 구조를 만듭니다. 여성들은 특히 이러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정부가 그들이 외국의 패션, 관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15년 김정은은 허가되지 않은 음악이 담긴 모든 카세트 테이프와 CD를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금지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2020년에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이러한 처벌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한 억양으로 말하거나 남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남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2년간의 강제 노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몰래 외국 영화와 음악이 담긴 밀수 USB 드라이브를 공유하는 지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지하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여성들이 외국 미디어에서 본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북한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가장 폭로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19. 멈출 수 없는 저항. 사형을 포함한 처벌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크고 작은 방식으로 계속 저항합니다. 그들은 국가 경제가 실패하는 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지하 시장을 만듭니다. 그들은 삼엄하게 경비되는 국경을 넘어 외국 상품과 정보를 밀수합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유지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돕는 것이 반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여성들에게 음식, 피난처, 그리고 안내를 제공합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형태는 둘 다를 짓밟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 희망과 인간성을 유지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여성들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의 순간을 찾아냅니다. 많은 여성들은 단순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저항합니다. 그들은 그 꿈을 표현하는 것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때조차도 자신과 자녀를 위한 더 나은 삶을 계속 상상합니다. 이 조용한 저항은 정권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인간성을 완전히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여성은 완전한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다른 측면이 서서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통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저항은 정권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증명합니다. 20. 그들이 숨길 수 없는 진실. 북한 여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단일 규칙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권이 그들을 꺾기 위해 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꺾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힘은 인간 본성에 대해 심오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극심한 억압 아래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더 나은 것을 희망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북한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용기의 표시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유가 어떤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의 탈출, 생존, 그리고 자유국가에서 삶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아무리 완벽한 억압 시스템이라도 인간 정신을 영원히 파괴할 수는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직 북한에 갇혀있는 여성들은 매일 수많은 작은 방식으로 계속 저항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들은 국가가 침투할 수 없는 관계와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정권이 두려움과 고립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모든 가정에 도전합니다. 북한 여성에 대한 이 20가지 사실은 인구의 절반을 짓밟도록 설계된 억압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정권이 결코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즉 인간성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의 꺾이지 않는 힘을 드러냅니다. 이 영상이 북한 여성의 삶의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투쟁은 알려지고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실들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폐쇄된 사회와 전 세계 인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